자, 7절에 텐서에 대해서 이제 몇 마디를 더 책에서 첨언을 하는데, 텐서는 사실 이제 학부 레벨에서는 그렇게 이제 아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수학적인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이걸 이제 다루려면 좀 더 추상적인 수학도 좀 필요하고, 이제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텐서까지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성분별로 이렇게 간단한 상황에서 이제 계산하는 걸 좀 주로 많이 하는데, 7절에서 뭐 이런데 좀 더 사용에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언급을 계산 방법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진 않고,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뭐 이게 텐서 일부분이구나,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장에 처음 할 때, 그때도 이제 텐서의 개념을 처음 이제 소개할 때 이렇게 뭐 스트레스 혹은 이제 스트레인이란 말을 이제 썼는데요. 뭐 이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 없고 그냥 개념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이제 물리 문제 중에 하나가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물체의 1차원 운동을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이 물체는 이제 스프링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여기가 이제 평형점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평형점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이 물체는 이제 변위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이제 x 방향 좌표축을 그냥 내가 이쪽을 x 방향으로 생각할게요. 변위가 수평 방향으로 생기죠. 그럼 그 변위의 결과로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내가 왼쪽 방향으로 변위를 가하면 힘은 이쪽 방향으로 생기고, 오른쪽으로 밀면 잡아당기면 힘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생기고.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의 모양을 변형을 시킨 거죠. 이 경우 이제 스프링의 모양을 변형시킨 건데, 물체의 그 어떤 위치 혹은 이제 모양을 변형을 시켰을 때 이제 그것의 결과로서 힘이 작용하죠. 뭐 그 변화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생기기도 하고, 이제 아니면 뭐 대부분의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생기죠. 자, 이럴 때 그 물체를 얼마나 찌그러뜨리느냐, 현재 모양에서 변형시키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물체 위치에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이것을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스트레인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트레인. 그냥 이 경우는 변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스트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인 거고, 그 결과로 얘가 힘을 받죠. 그 힘을 받는데 그때 생겨나는 그 힘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불러요. 자, 엄밀하게는 아닌데 대략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요. 힘이 아니라 단위 면적당 힘을 스트레스. 단위 면적당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뭐 이게 다 아는 건데 왜 굳이 어려운 말을 쓰느냐? 그 어려운 말을 쓰는 이유는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이제 돌멩이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직육면체로 생긴 고무지우개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고무지우개 쓰시는 분이 있던가요? 요즘 뭐 연필 쓰시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연필을 안 쓰기 때문에 요즘 이제 거의 쓰질 않는데, 자, 이 경우에는 스트레인을 내가 이제 요 오른쪽 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쪽 면. 자, 이 면에 내가 변형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변형. 그 스트레인은 세 가지 방향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 면을 압축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얘를 고무지우개를 잡아당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면을 위로 잡아 끌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래로 잡아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쪽 앞뒤로 옆으로 잡아 끌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 면이 있는데 저 면은 x 방향을 향하고 있는 면이죠. 그 x 방향에 대해서 내가 변형을 시키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네요.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z축 방향으로. 물론 부호까지 생각하면은 6가지. 그렇죠? 이제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게 텐서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인 텐서라고 부르는데 S, K, M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 M 방향을 향하고 있는, 혹은 거꾸로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X 방향의 면이었으니까 이제 M이 1이 되는 거고요. 그걸 X 방향으로, 그럼 K가 1이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 면을 수직으로 밀거나 잡아당기는 거고, 그 다음에 K가 M과 서로 다르면은 얘를 빗겨서 미는 거예요. 빗겨서. 위아래로 마찰로 이렇게 민다거나, 그렇죠? 아까 이제 스프링의 경우는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물체에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인을 생각할 수 있고, 이게 결국 이제 텐서가 되는 거죠. 텐서. 그러면 내가 이런 힘을 가했을 때, 그럼 이제 이 물체가 탄성이 있으니까 이 탄성에 의해서 얘가 변화를 거역하는 방향으로, 아니면 뭐 아무튼 이 반발력을 내겠죠. 반발력은 뭐 내가 가장 단순하게는 내가 이제 이 면을 수직으로 밀으면 그 힘이 역시 이 방향으로도 반발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 면을 밀었는데 뭐 힘이 이쪽 방향으로 생길 수도 있고 저쪽 방향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힘도 역시 이제 텐서가 되는데, 그 텐서를 뭐라고 부르냐? 스트레스 텐서라고 불러요. PIJ. J번째 면이 I번째 방향으로 받는 힘. 그래서 이런 어떤 입체의 성질, 탄성체의 성질을 우리가 알려면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인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이 스프링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스트레인의 관계가 어떻게 됐죠? 우리가 이제 후크의 법칙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K. 힘은 변 위에 반대 방향으로 비대하게 작용한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후크의 법칙이라고 부르죠. 자, 이 후크의 법칙은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변 위가 충분히 작을 때 탄성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럼 이걸 우리가 입체로 확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스트레스는, 각 면이 받는 힘은 우리가 그 면에 얼마의 스트레인을 가하는가에 비례하겠죠. 그럼 이 비례 상수가 몇 개가 필요해? 스트레스의 변수가 9개가 있고 스트레인의 변수가 9개가 있으니까 81개의 비례 계수가 있겠죠. 비례 계수 C, I, J, K, M. 그렇죠? 이게 바로 이게 그 물질의 특성을 결정하는 물질의 성질이네. 스프링의 경우에는 K라는 스프링 상수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이 일반적인 탄성체에서는 이 랭크 4 텐서의 스트레스 스트레인 텐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물리학과에서는 이제 이런 류의 공부를 별로 안 하죠. 이제 유체를 공부한다던가 탄성체를 할 때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건데, 물리에서는 유체나 이런 게 좀 굉장히 어려워서 학부생 레벨에서는 이제 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 공부를 한다던가 그럴 때 이제 이 용어를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나마 사용하는 게
이너셔 텐서죠. 그쵸? 그리고 이제 모먼츠 오브 이너셔. 그래서 모먼츠란 말이 무슨 뜻인지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내가 오른손 좌표계를 쓰고 있는데 오른손 좌표계에서 어떤 물체가 어떤 축을 중심으로 순간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다. 질량이 m 물체. 자, 그러면 이게 중심이고 이게 r이다. 이 벡터가. 자, 그러면 이 물체 선속도는 어떻게 된다? 오메가 크로스 r. 이 물체의 각속도는 각운동량은 m r 크로스 v인데 이게 각운동량의 데피니션이죠. 문제는 r 크로스 오메가 크로스 v. 그럼 이제 우리가 입실론 여기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두 개가 있으면 레비시비타 심볼 두 개가 있고 레비시비타 심볼 두 개가 있으면은 그 아이덴티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면 우리가 벡터 아이덴티티를 이제 금방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이거 V가 아니었죠? 여기가 R. 그래서 얘는 R 제곱 오메가 엄밀하게 쓸까요? Rn의 적 마이너스 R 오메가 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성분별로 쓰면 그 앵귤러 모멘텀의 i번째 성분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m 얘는 rn의 적은 r k 그 아인슈타인 컨벤션을 쓰면 xk 자, 여러분 이제 아인슈타인 컨벤션에 익숙해져야 돼. 이런 걸 막 여러 번 써보셔야 됩니다. 오메가 i 마이너스 x 자, r과 오메가니까 이번에는 xk 오메가 k 그 다음에 x의 i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앵귤러 모멘텀은 각운동량에 비례하니까 오메가가 하나씩만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쟤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li는 어쩌고 저쩌고에 여기에 오메가 k 이 앞에 그럼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어떤 텐서가 들어가겠죠? 그 텐서가 뭐냐? m x 여기 j라고 쓸게요. xk 크로네카 델타 i j 그렇죠? 마이너스 m x j x i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괄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모먼트 오브 이너셔 혹은 이너셔 텐서라고 부르는 거죠. ij의 오메가 j. 자, 그럼 이제 얘는 엑시얼 벡터였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엑시얼 벡터였죠. 그럼 얘는 뭐다? 폴라 텐서가 되는 거죠. 랭크 2. 어떤 구체적인 매스의 분포가 있을 때 모먼트 오브 이너셔 텐서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 역학 시간에서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의 앞부분에서도 조금 연습 문제를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텐서를 사용하는 게 언제냐면 전자기학에서 학부 전자기 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제
susceptibility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susceptible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뭐 영어 단어이긴 하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코로나 그 19 바이러스가 막 떠돌아다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바이러스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감염된 사람 이제 감염을 다루는 이제 수학고 이제 물리적인 이론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감염된 사람을 이제 I라고 불러요. infected. 감염됐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감염은 안 됐지만 아직 면역이 안 되어 있는 사람. 지금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susceptible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susceptible 하다는 얘기 뭐냐면은 이렇게 현혹될 수 있다. 뭐뭐에 그 취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에 넘어갈 수 있다. 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럼 susceptible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감염이 되는 거죠. 감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이 됐다가 병이 낫게 되겠죠.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recovered.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럼 이제 감염된 사람이 얼마나 쉽게 혹은 얼마나 susceptible하게 infected 되느냐, 이 감염 확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염된 사람이 얼마나 잘 회복하느냐, 이런 감염률과 회복률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느냐 아니면 종식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누죠. 그래서 이제 이 S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럼 이제 전자기학 시간에 susceptibility라는 개념이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 이제 중성 원자가 있다고 칩시다. 중성 원자는 여기 가운데 플러스 아이온이 있고, 여기 이제 네거티브 차지를 갖는 전자가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성이죠. 왜냐면 이 전자가 이제 오비탈 모션을 해서 균일하게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완전히 중성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던 저 원자가 전자기 힘에 susceptible 하기 때문에, 전자는 이 일렉트릭 필드가 만들어내는 쿨롱 포스에 susceptible 하기 때문에 전자가 아래쪽으로 치우치게 되겠죠. 아래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치우치게 된 전자가 아래쪽으로 치우쳤으니까 남아있는 쪽에서는 이제 포지티브, 마치 이제 양전하와 음전하가 이제 이렇게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 부호가 같고 크기가 다른 전하가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때 우리가 일렉트릭 다이폴이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렉트릭 다이폴은 전하량 곱하기 디스플레이스먼트, 요 벡터.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다이폴 모먼트라고 부르죠. 다이폴 모먼트라고 부르고, 근데 이제 물질 속에는 이 원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자들이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이렇게 다 다이폴 모먼트를 형성하니까, 내가 여기다가 입자 하나하나의 다이폴 모먼트에다가 곱하기, 그다음 밀도를 곱한 이것을 우리가 폴라리제이션이라고 불러요. 폴라리제이션. 그럼 이 폴라리제이션은 왜 생기는 거야? 내가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폴라리제이션의 크기는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할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럼 이제 그 얼마나 비례할 것인가 그 비례상수가 있겠죠. 그 비례상수를 이렇게 그리스 문자 카이로 쓰고요. 이 그리스 문자 카이 요것을 얘를 이제 카이를 susceptibility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폴라리제이션이 생기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dielectric material이라고 불러요. 이제 유전체라고 불러요. 그 유전체는 뭐냐면은 자유전자는 없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잖아요. 자유전자가 없는데 그 전자가 자유롭게 흘러다니지 못하지만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가하면 그것에 의해서 폴라리제이션이 유도가 되는 그런 거고, 그럼 폴라리제이션이 얼마나 강하게 유도가 되는가, 그런 이제 물질의 구조에 따라 다른데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susceptibility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물질은 이제 이 안에는 이제 어떤 결정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폴라리제이션이 일렉트릭 필드에 평행한데 어떤 경우에는 폴라리제이션이 일렉트릭 필드하고 평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평행하지 않으려면 이게 susceptibility가 텐서가 된다는 거죠. 숫자가 아니라 비례상수가 아니라 텐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텐서가 되면은 뭐 그 물질이 이제 복굴절이 일어난다든가 이제 다양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물질의 특성을 다이렉트릭 머티리얼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제 텐서가 됩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그냥 숫자, 즉 아이덴티티 행렬에 그냥 비례상수만 있는데 어떤 특정한 거는 방향마다 값이 달라지는 그런 텐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얘기를 덧붙이자면은 이제 이거는 항상 일렉트릭 필드가 작을 때만 이렇게 비례한다는 게 성립하는 거죠. 후크의 법칙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근데 일렉트릭 필드가 아주 강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기 막 이 필드의 제곱에 해당되는 것도 막 생기고 막 하이 오더들이 막 생겨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non-linear,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에 관여하는 항들 막 생기고 이제 이런 non-linear 일들이 생기고, 그 일렉트릭 필드가 충분히 강하면 이제 non-linear 항들을 고려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것을 비선형 광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레이저나 이런 것들은 일렉트릭 필드가 굉장히 강하게 유도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제 susceptibility 텐서만 가지고 선형 광학만 해서는 부족하고 비선형 광학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아마 이제 여러분 전작이나 광학시간에 한번 이제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